went clean through with 4 minutes to go. I think you were on the deck before he even shot. What was going through your mind at that point? Because that could have been 1-1. But I have problems with my back, and that's why that position is better. So I had to try to rely. What I said, oh God. Do you know how many times Song punished us in the last 7-8 years? Can I tell you how many goals they scored against us with Hurricane? Oh my God. Then I said, no, once again. 축구계에 당연한 진리처럼 여겨지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맨시티는 돈을 많이 쓴다. 그리고 토트넘은 돈을 쓰지 않는다입니다. 통계나 숫자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렇다고 확증 편향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맨시티의 성공 이유와 토트넘의 실패 이유를 오직 돈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브에는 가짜 영상만큼이나 가짜 댓글의 비율도 높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유튜브 댓글의 다수는 가짜일 확률이 높고 카더라의 증폭이며, 자료 조사를 통한 논리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들여다보면 시티 토트넘과 관련한 돈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은 맨시티보다 오히려 많은 돈을 이적 시장에 지출했으나 순위표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맨시티는 그동안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기에 비교적 근래에는 큰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지출로 범위를 확대하면 맨시티는 유럽 전체에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바르샤와 밀란이란 거함 사이에 끼인 8위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분명 시티는 토트넘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는 클럽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돈을 쓰지 않는 구단으로 불리기엔 뭔가 애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유럽 8위를 가난뱅이로 만들어버린다면 최근 우승을 차지하는 인테르, 나폴리, 레알 등 토트넘보다 지출하지 않은 팀들은 기적의 팀이 되어버립니다. 시티 또한 돈으로 트로피를 샀다고 표현한다면 10년 지출일 2위 유나이티드와 첼시는 바보 군단이 되어버립니다. 참고로 이 종류 규모는 메신저에 따라 차이가 상당하지만 피파 산하 연구소인 CIS의 통계는 중소 언론사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공식력이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돈을 안 쓰는 구단 이전에 돈을 잘못 쓰는 구단이란 표현이 적절합니다. 두 개가 뭐가 다른가라고 되묻는 사회 초년생들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실패하는 기업과 투자를 안 하고 실패하는 기업의 메커니즘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토트넘의 가장 반대에 있는 클럽은 바로 맨시티입니다. 이는 넷스펜딩 순위에서 완전하게 표현됩니다. 펩 부임 이후 넷스펜딩에서 토트넘은 오히려 맨시티를 앞서고 있습니다. 넷스펜딩이란 클럽이 영입에 지출한 총 금액에서 방출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을 뺀 값입니다. 즉 맨시티는 엄청나게 사들이고 좋은 값에 팔고 도중에 트로피도 쌓아올리는 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퍼뜨린 맹목적인 카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은 선수를 팔기만 하는 장사치라는 카더라입니다. 레비를 비하하기 위한 이유겠지만 여기에는 팩트가 없습니다. 좋은 장사치는 잘 사고 잘 팔아 이득을 남겨야 하지만 실제론 토트넘은 시티보다도 넷스펜딩이 높습니다. 즉 레비 회장은 축구에서도 졌고 장사에서도 시티, 리버풀에 졌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토트넘 영업이익에서 선수를 판매한 금액은 전혀 이슈 사항이 아니고, 카더라를 옮기는 사람들 대부분은 베일과 모드리치를 팔던 시절, 즉 10년도 지난 과거 이야기를 불변의 진리인 양 옮기고 있습니다. 축구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가짜를 남기고 그걸 읽은 사람들이 확산시키고 다수가 신뢰하는 프로세스는 현대사회의 암적 존재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 더 많은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맨시티는 선수를 판매하고 올린 수입에서도 압도적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결국 맨시티의 성공을 돈을 많이 썼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잘 되는 기업이 그냥 투자를 많이 했다로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티의 성공은 돈 이전의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좋은 매물을 발견하는 눈, 구매하는 추진력과 성공률, 성장시키는 인프라, 그리고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적절히 판매하는 전략, 나아가 유소년에서 치고 올라온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의 융합, 심지어 그 클럽을 조련하는 세계 최고의 감독까지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그냥 돈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말하는 클럽이 있다면 그 클럽의 우승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승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정의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의 승리는 곧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맨시티 구단 직원들 하나하나가 역할한 거대한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TV로 펩과 케빈을 보지만 거대한 배가 순항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수십 수백 명들의 성취가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냥 돈을 많이 써서 그렇다는 한마디는 맨시티를 최강으로 만든 이름 없는 자들의 노력과 성취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축구는 그렇게 단순한 종목이 아닙니다. 이는 갈락티코 레알이 매년 트래블을 달성하지 못한 본질이기도 합니다. 호날두와 메시를 동시에 영입해서 우승했다면 돈이 전부인 게 맞지만 맨시티는 지난해 발롱도르 수상자를 영입한 기억이 없습니다. 토트넘이 선수 판매를 통한 수익에서 부진한 이유는 영입 실패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영입 선수의 역대 이적료 순위는 손흥민, 라멜라, 레길론, 솔타도, 베르바인, 로셀소, 시소코, 산체스, 로메로, 히샬리송, 은돔벨레 순서입니다. 토트넘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곧바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10위 안에 든 선수 중에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수가 지나치게 적습니다. 손흥민과 로메로가 S급 영입으로 보여지고 히샬리송과 로셀소는 출전하고 있지만 금액 대비 아쉽고 산체스나 은돔벨레의 경우에는 실패로 말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비교적 저점에 영입한 선수들 다수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로드리는 맨시티 입단 시점을 주목하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토트넘도 그들의 영입 경쟁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토트넘을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성장했을지 의문이고 토트넘의 스카우터 또한 그때의 케빈과 로드리를 세계 최고의 탤런트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시티와 케빈의 계약은 압권입니다. 아스널이 라이스에게 1,000억을 쓰는 것은 쉬운 결정입니다. 그가 피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케빈은 첼시에서 보인 게 없었고 볼프스부르크에서 성장했지만 리그가 바뀐다는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티는 케빈을 위해 1,000억을 투자했고 결과는 역사적인 성공입니다. 또한 시티는 스털링을 753억, 페란토레스를 737억, 제주스를 700억, 사네를 657억, 다닐루를 495억에 방출했습니다. 빅네임들이 즐비합니다. 결국 맨시티는 영입과 방출에서 모두 다이나믹한 사업을 전개했고 결과적으로 토트넘보다 낮은 넷스펜딩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트넘 영입 전략에서 또 하나의 특이점은 역대 최고 이적료 1위가 은돔벨레에서 지나치게 오래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아스널 구단주가 데클란 라이스를 데려오기 위해 최고 기록을 승인한 이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긴가민가 한데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지불할 사업가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그 정도 규모의 계약을 5년째 망설이고 있습니다. 영입 프로세스에서 최고 레벨 선수의 미래를 예측하고 확신하는 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론이지만 비수마, 사르, 호이비에르를 영입했던 자금으로 과거의 로드리, 과거의 데클란 라이스 영입이 숫자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10을 한 명에게 집중 투자할지 3명에게 나눠버릴지 혹은 2명에게 분산할지 사업가의 판단에는 최초 지점에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토트넘은 분명 충분한 돈을 사용했지만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본다면 투자 전략에서 상위 4개 팀들에 완전하게 패배했습니다. 결국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토트넘이 감독과 전술이 바뀌는 정도로 드라마틱한 반전이 단기에 가능할까에 의문 부호가 달려있습니다. 트로피를 쌓는 맨시티와 비교했을 때 사업의 여러 부분에서 추격차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펩과 포스텍의 대결, 선수와 선수의 대결을 뛰어넘는 기업과 기업의 대결에서 발생한 차이입니다. 결국 손흥민의 팬으로서 토트넘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2의 손흥민 영입입니다. 선수가 아니라 가치의 측면에서 420억에 영입한 선수가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것은 산술적으로 초월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역대급에 가까운 이적료가 발생한 아자르, 카카, 루카쿠 등의 사례와 비교하면 더욱 손흥민의 성공은 상업적으로 동화에 가깝습니다. 손흥민 이후 토트넘은 오래도록 저점에 영입한 선수의 폭발적인 성장이 없었고 올해 영입했던 어린 선수들 혹은 올여름에 영입할 선수 중 일부가 다음 시즌에 폭발하는 것은 성적 상승의 제1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은돔벨레의 기록이 깨질 때가 됐습니다. 토트넘은 케인 판매 자금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빅사인이 필요하고 아스널의 데클란 라이스 영입 사례는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라이스가 없던 아스날과 지금의 아스날은 아예 무게감이 다른 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고 이적료의 주인공이 제2의 은돔벨레가 아니라 제2의 로드리나 케빈이 될 수 있게 할 만한 눈이 절실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그나마 고무적인 사실은 작년 부임한 요한 람게 단장의 가능성입니다. 그가 일했던 아스톤 빌라가 올해 41년 만에 챔스 진출에 성공한 것이 5위 토트넘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안입니다.
비카리오와 반더벤의 영입은 호스테 감독의 최종 승인으로 합의되었지만 그 선수들을 명단에 올린 사람은 요한 람게 단장이었습니다. 요한 람게에게 구단 최고 이적료를 발동할 찬스가 주어졌을 때 과연 어떤 포지션에 어떤 선수를 선택할까는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필사적으로 토트넘의 다음을 분석하고 행복 회로를 돌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손흥민의 우승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적을 결정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적으로 토트넘의 다음 시즌을 응원할 수밖에 없고 은퇴하는 마지막까지 계속될 여정이자 저에게는 이미 10년째 반복되는 재방송입니다.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기에 더욱 조급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트넘 선수단은 파격적인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클럽과 연패로 끝나는 클럽은 여름 시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토트넘에겐 여름의 대혈투를 기대하고 요한 람게가 빌라 시더를 능가하는 성취를 그것도 다음 시즌에 즉시 남기길 기원합니다.